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릎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근육이죠. 저희가 이 무릎 통증에 대한 원인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요즘 들어 가장 크게 무릎 통증을 발생시키고 있는 원인으로는 근육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체중 자체가 증가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 체중 자체를 줄이라고 하냐? 정말 단순한데요. 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의 몸은 하중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하게 됩니다. 몸의 이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릎이 많은 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체중을 지지하는 부담은 무릎에서 느껴지는 것의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체중 1kg를 감량을 하게 되면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은 체감상 3kg에서 5kg 정도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에도 무릎이 아프거나 서 있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 혹은 걸어 다닐 때에도 무릎이 아프다 하신다면 그때는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왜 권장을 하지 않느냐? 단순합니다. 저희가 앉아만 있어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있으면요, 저희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걷거나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할 때 나는 통증은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럼 누구라도 운동을 하실 준비가 된 겁니다. 바닥에 앉는 생활이 저희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데요, 바닥에서 앉아서 진행하는 모든 자세는 무릎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쪼그려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무릎을 대고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자세는 다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일상생활을 진행하실 때 기능적인 신발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 멋지거나 예쁜 신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두라든지 힐이 있겠죠. 그런 신발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관절에 부담을 주니 쿠션감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대한 통증을 만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무릎이 약한 상태에서 잘못된 운동 방법이거나 조금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단순히 운동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진행했던 운동의 강도가 너무 높거나 잠시 무릎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운동을 해서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한번 통증이 생기시게 되면 또다시 운동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통증은 더 심해지겠죠.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무릎에 대한 통증을 만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가 없는 만성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해결을 하다 보면 만성적인 통증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로는 보통 근육으로 좀 봅니다. 무릎 주변부의 근육을 키우게 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근육 자체는요, 무릎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걷거나 점프를 하거나 모든 행동을 취할 때 자연스럽게 이 근육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게 되는데요, 이 스프링과 같은 존재로 이 근육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통증 또한 점차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중장년분들을 위해서 스쿼트 동작을 바꿔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를 두고 거기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식인 것이죠. 식탁이나 책상에 의자가 있으시다면 의자를 활용하셔서 몸 뒤에다가 의자를 배치해 주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주신 채로 씁니다. 손은 앞쪽으로 쭉 뻗어 주시고요, 손을 뻗는 이유는 척추 자체를 곧게 펴기 위함입니다. 척추가 세워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 어깨가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댔다가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는 좀 천천히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근육이 늘어날 시간도 줄어들 시간도 없는 것이니 관절을 쓰게 됩니다. 속도를 좀 천천히 조절하셔서 관절이 아닌 근육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 관절을 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쪽에 많은 힘이
요하게 되는데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통증 또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은 이제 매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닥에 누워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렇게 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난이도가 꽤나 높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근육 자체를 인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단순하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게 되면 허벅지 앞쪽 근육에는 힘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다리를 폈는데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 이 운동 동작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운동 동작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선 근육이 좀 쓰여져야 됩니다.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다리 자체를 먼저 한번 쭉 펴보십시오. 핀 상태에서 내가 이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만져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좀 딱딱해졌을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말랑말랑하다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 자체의 근육의 신경계가 완전히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근력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분명 그 상태까지 가셨다면 혼자서 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전문가 중에서도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시니어분들께서도 운동을 하고 싶으시지만 배울 만한 공간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한 분이 먼저 하셔서 좋은 효과를 먼저 나타나게 되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소개로 이제 좀 찾아와 주시게 되시는 거죠. 이러한 연령층이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사실 시니어 분들이라기보다는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이들 찾아와 주십니다. 60세부터 65세 구간의 회원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70세가 넘어가시는 회원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70세가 넘어가시는 회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이 근육의 신경 자체가 제가 죽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은 잠들어 있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겁니다. 근육의 신경 자체가 어디 가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신경 자체를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뇌에서 보내는 그 신호와 근육의 신경계가 잘 만나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인지시켜 드리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평가 동작이 운동 동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려서 이 앞쪽에 힘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인데 단순합니다. 손가락으로 조금씩 건드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손가락으로 건드려 주셔서 이쪽에 힘을 주셔야 돼요 라고 하고 육성으로 말하면서 이 근육 자체를 쓸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육성으로 여기 앞쪽에 힘이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혹은 이제 같이 만지면서 여기가 조금은 딱딱해지신 거 느껴지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피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신경을 조금씩 깨우고요. 앞쪽의 신경이 깨어난 이후부터 근육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난 이후부터 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남이래역이라고 하는 역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남이래라고 하면 많이들 생소하실 수 있으나 남이래역 8번 출구 나오시면 저희를 맞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너무나 죄송하게도 현재 모든 예약이 다 마감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받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연락을 주신다면 대기 인원만 조금은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셔도 괜찮다면 상담 요청을 주셔도 되시고요. 오시게 되면 저희가 고정적인 수업 타임을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무료로 체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런 운동을 배우러 갔을 때 아셔야 하는 것이 당일에 등록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재활에 대한 영역,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염려해서 운동을 하러 오셨다면 못해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 하루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섣부를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그런 센터를 고를 수가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것처럼 체험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한 곳만 받지 마시고요. 못해도 3
세 곳은 받아보세요. 세 곳을 받아보시면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내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수업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분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고르시고 체험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쑥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어요. 얼마 전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 먹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잘못 알고 먹으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 채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비슷하여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수는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입니다.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하여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쑥 자체에서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싹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쑥의 독성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콧물, 눈물이 나며 두드러기, 복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또는 국화와 식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하여 계피, 대추 또는 각종 야채를 넣어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요즘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쑥의 효능들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전혀 소용이 없다니 정말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유나 오트밀 같은 대체유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쑥의 효능 4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 탁월합니다.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식후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네올입니다.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며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손발이 찬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궁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및宿변 제거에 탁월합니다. 또한 시네올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비타민 C는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 주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쑥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입니다.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하여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요.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어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쑥은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되는데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주어 최고의 항암식품이 된답니다.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제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해결되며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쑥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쑥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쑥에 많은 비타민 C가 있어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쑥의 칼륨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여 폐 질환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계란의 콜린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콩나물이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니 정말 좋은 궁합인데요.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쑥을 잘 세척하여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등을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습니다.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를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나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당근에는 여기에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있어서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건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의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1개에 소금 1스푼을 넣어서 10분 정도 저어주시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하신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면 좋고요. 이렇게 기름을 사용해서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3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3가지 중에서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3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줘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3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해놔서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2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게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는데요.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4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주시거나 물에 조금 담가 매운기를 확 빼고 드시거나 생으로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효과가 극대화돼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가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꿀은 피로 회복해주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 유, 불, 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도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과 신장,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